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란만장한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 사주팔자가 이렇게 험한 여자도 다 있구나 하고 혀를 내두르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면서 저보다 더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젊은 날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몰아서 찾아오나 세상을 원망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살아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올 일이 오는 거고 갈 일이 가는구나 싶습니다. 전 얼마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10대 암 중에서 생존율이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5년 생존율이 평균적으로 10%가 겨우 넘는다고. 걸리는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 3기, 임파선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잘 버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몸속은 그 고된 인생을 버티고 사느라 기어이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대가가 이런 건가 싶어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며느리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여자한테 크게 뒤통수를 맞을 뻔했던 위기도 겪었거든요. 아마 제대로 복수를 하지 못했더라면 췌장암보다 화병으로 먼저 쓰러져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복수도 기적처럼 성공했으니 제 아픔도 병도 기적처럼 나아지길 기도하면서 기가 막히고 기구한 인생 얘기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언니, 나 배고파. 할머니 언제 와? 언니가 아까 준 누룽지도 다 먹었어.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아마 공감할걸요. 지금은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TV며 카카오톡이며 유튜브며 미디어가 워낙 잘 발달해가지고 서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시기니까 남들 잘 먹고 사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던 시절이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옛날에 암 판정을 받았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환자셨거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요즘 사람들 얘기를 하면 노인네 쉰소리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요즘에 뭐 취업이 어렵다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 부동산 값이 어떻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나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시절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는 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잘 사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옛날엔 집안에 암 환자 하나만 있어도 집안 쫄딱 망하는 게 진짜 흔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유는 뻔하죠.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지금이야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집안에 누구 하나 아프고 가족 살려보겠다고 치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병원 다니면 어지간한 부잣집 아니고서야 집안에 기둥뿌리 하나 뽑히는 건 흔한 일이었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의료 기술이야 지금이 훨씬 발달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한들 얼마나 사셨겠어요. 결국에 2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시고 뒷바라지 하시다가 어머니도 더는 못 하시겠다 싶으셨는지 할머니한테 저랑 동생 맡겨두고 어디로 가버리시고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동생이랑 컸어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저한테는 꼭 책임져야 하는 딸처럼 느껴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이 갔었죠. 내가 배고픈 일이 있어도 애 손에 먹을 거 하나는 꼭 더 들려줘야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뭐 하나 하실 수 있었겠어요? 항상 그 구분 등으로 일을 나가시는 게 죄송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나도 집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에다 생활비 다 보내면 넌 거기서 쓸 돈이나 있어? 아, 뭘 이렇게 또 많이 보냈어? 할머니도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일도 이제 쉬엄쉬엄 하세요. 조금 있으면 명절이라 상여금도 나온다고 그랬어. 생활비 하는데 좀 보태고 은서 공부 잘하고 있죠? 그래도 은서는 대학 보내야지 할머니.
난 그냥 은서는 계속 해맑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은 받는 족족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대학 가고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유였어요. 욕심이란 게 없었죠. 누군가 저한테 네가 집안 살림을 책임져라 등 떠미는 사람 하나 없었고, 동생도 제 돈으로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저한테 의지하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는 착한 애였으니까요. 언니가 고생한 돈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냐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자식을 낳아보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요. 그냥 뭘 해내가는 모습만 봐도 마냥 뿌듯하기만 하고요. 그래도 그땐 무식하게 일만 하며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은서도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 모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서로만 생각하느라 바빴죠.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기 바쁜 사람들. 코피 쏟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의 첫 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실패한 나의 첫 번째 결혼. 사랑을 줄 줄이나 알았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전 남편은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성격도 호쾌하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시댁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뭐 살림살이 어려운 거야 다 매 한 가지였고 저도 어렵게 사는 마당에 결혼으로 신분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술이요. 제가 그 첫 번째 결혼이 망한 이후로 술 근처에도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호쾌하고 배려심이 넘치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180도 달라졌거든요. 아우, 술 냄새. 당신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요. 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지금 인상 써? 야, 내가 냄새가 나? 일로 와봐 너. 내가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로 고쳐주려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이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이성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평소에 웃으면서 배려심이 넘치던 남편의 본 모습은 이렇게나 끔찍한 것이었을까요? 술만 마시면 사람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한 대 칠 기세로 무섭게 달려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면 다행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마셨다면 끝을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서 토범벅이 되어 거품을 물고 누워있는 남편을 질질 끌고 들어왔던 것도 몇 번이나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만 필름이 딱 끊겼다 모르쇠를 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몰라도 이제 몇 년 동안 반복되니까 남편이 아니라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이게요. 결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 술버릇이 위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지쳐서 그 술도 적당히 먹게 된다고 하던데 전혀요.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먹었으면 더 먹었죠. 음주운전을 몇 번씩 해서 벌금을 물고 차까지 팔았는데도 당당한 건 물론이고 제발 그만하자는 저에게 기어이 손까지 올리고 말았습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필름이 한번 끊기기 시작하면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계속 필름이 끊기고요. 한번 손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똑같이 손을 올리는 겁니다. 이혼도 용기 있는 사람이 나는 거라고요. 관자놀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내가 이혼을 하면 이 미친 인간이 술을 마시고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찾아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무서워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죽여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핑계 같긴 하지만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인생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제 여동생은 이제야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평생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살려고. 언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학까지 나와서 취직할 생각을 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겠어. 이게 다 언니 덕이야. 그래도 유일한 저의 보람은 여동생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놨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철석 합격을 한 것도 모자라서 차곡차곡 돈 모아 할머니 이사시켜드리고 자기도 조그만 전셋집 마련하고 얼굴도 예쁘고 성실한 동생이었으니 주변에서 여기저기 소개 많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검사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긴 했었는데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그쪽 집안에서 서둘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의 몸만 가다시피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처음엔 집안 차이가 워낙 심해서 동생이 시집가서 괜한 고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시댁 식구들 만나보니까 현명한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라 하시고 어려운 집안 사정을 꼬집기보단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컸으니 앞으로 집안 살림은 얼마나 더 잘하겠냐며 저의 고생까지 보듬어 주실 줄 아는 현명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형부랑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서 괜히 걱정되네. 언니, 나 진짜 괜찮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여동생 결혼식 앞두고 차마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그냥 1년을 더 버텼어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생 앞길에 혹시라도 언니의 이혼이 흠이라도 될까 싶어서요. 무슨 미련한 생각이냐 하시겠지만 여동생은 제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저 때문에 동생의 인생에 무언가라도 피해가 가는 건 상상만 해도 그렇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동생 무사히 시집 보내고 나서 조심스럽게 친정에다가 이혼하려고 한다. 그제서야 털어놨죠. 동생이 펑펑 울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제부 통해서 이혼 소송이라도 도와준다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말렸습니다. 은서야, 언니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이야. 그냥 아직 이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기다렸던 것뿐이지. 절대 너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제부한테도 그냥 이혼하게만 됐다. 그렇게만 알려줘. 뭐 좋은 소식이라고 도움을 받아. 언니가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 시집가서 너 잘 사는 거 그게 언니 도와주는 거야. 버는 족족 갖다 쓰기만 했던 사람이고 맨날 밖에서 그렇게 술만 먹고 돌아다니느라 부부관계도 엉망진창이었으니 자식 하나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없이 살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혼 절차는 간단하더라고요. 네가 더 가져가네, 내가 더 가져가네, 더럽게 싸울 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회사는 자연스럽게 관두게 됐고요. 얼굴 마주보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했고 혹시라도 이혼의 앙심이라도 품어서 저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웠던 것도 있고요. 그땐 뭐 그렇게 겁이 많았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내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비슷한 곳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퇴직금을 받아둔 것으로 작은 원룸 잡아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동안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만 몰랐지 제가 다니던 곳이 업무 강도가 높고 연봉이 낮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나 봐요. 여기서 이 정도로 버텼으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서로 난리던데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곳이 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여기서 만나게 됐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할 생각은 정말 꿈에도 없었어요. 전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살았었는데 한동안은 남자 그림자만 봐도 움찔움찔하고 놀랄 정도였거든요. 제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은영씨, 잠깐만 이리 좀 와봐요. 이 앞에서 혼자 산다고 했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이랑 말을 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무리 말단 직원이고 경비 아저씨고 자기가 면접을 봤던 사람,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면 그 많은 직원 이름을 한 명씩 다 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어땠겠어요. 처음엔 엄청 경계했었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거 주려고 그랬다면서 쇼핑백을 하나 챙겨주더라고요. 이 앞에 반찬 가게에서 샀는데 혼자 사는 직원들 좀 챙겨주려고 넉넉하게 샀다고. 원래 혼자 살수록 밥도 더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새 회사 들어오고 나서 사는 것도 지치고 회사에서 밥이 나오는데도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번 저녁을 거르고 집에 갔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말로는 혼자 사는 직원들 챙겨준다 했지만 딱 봐도 그냥 저만 따로 챙겨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친절인 건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도 마누라 일찍 세상 떠나고 혼자서 아들 키울 때 딱 그랬었거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막막하기만 하고. 그래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있어요. 기운 내야지. 식구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본인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기운 내요. 그날 저녁에 나 혼자 밥 먹는데 식탁에 반찬 잔뜩 깔아놓고 이렇게 나 한 명만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먹었던 적이 언제인가 싶어서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았었구나 싶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전부인은 몸이 좋지 않아 일찌감치 세상을 뜨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아픔이 있어서인지 단순한 사장과 직원 관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혼자였다면 재혼을 조금 더 빨리 고민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알 거 다 알 정도로 커버린 아들이 있었으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마음은 둘째치고 아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주지 말자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남편과 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정작 재혼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요? 참 눈치가 빨라요. 일하는 곳에 종종 놀러 왔었는데 쭈뼛쭈뼛 제 눈치를 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놀이터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랑 재혼할 거냐고요. 제가 아들을 붙잡고 그랬죠. 네가 싫으면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때 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하면 일찍 죽을까 봐.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조그만 애가 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았던 걸까 싶어서요. 애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아니라고. 아줌마가 엄마 되면 절대로 너 놔두고 먼저 안 갈 거라고. 약속한다고. 거기서 손가락을 걸고 아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새삼 아들한테 미안해지네요. 그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보다는 더 오래 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들도 이런 엄마가 원망스러울까요? 어쨌든 아들의 허락을 받고 저희는 그의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재혼 부부였기에 결혼식을 크게 하지도 못했고 양가 친척들과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마냥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설렘과 함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애도 낳아보지 않은 내가 과연 애는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남편과 아이는 더 갖지 말자 약속하고 아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쪽으로 같이 서봐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와,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아빤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한다니까? 언제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살아보겠어. 사고 한번 안 치고 잘 자랐어요. 제가 오늘 눈을 감아도 내일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 아들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이혼한 처지에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하는 거 저희 둘이야 마음 잘 통하고 좋아서 만나는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사람들 시선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느니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혼을 했다는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초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니 오히려 그런 소문을 내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푼수가 따로 없네요. 돈에 얼마나 미쳤으면 저렇게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을 가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야 무슨 욕을 들어 먹던지 간에 이제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소리를 우리 아들이 듣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게 될까 싶어 늘 전전긍긍이었죠. 아들에겐 어찌 보면 또 한 명의 엄마가 생기는 거니까요. 일반 가정들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있지만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이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서로 사랑해서 만든 아이니까요. 네가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잘해야 하고 그만큼 더 희생해야 한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저흰 정말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정말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길렀기 때문일까요? 여느 가정이랑 다를 거 없이 자랑할 게 있으면 아빠보다 엄마한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자랑하는 아들. 아들 있는 집안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랑 거의 말도 섞지 않고 지내는 집안이 태반이라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얼마나 성격이 딸 같은지요. 수험생 때도 제가 과일 깎아서 대령하는 게 아니라 엄마 힘드니까 좀 쉬라고 반대로 저희 아들이 과일 깎아서 저한테 대령했었다니까요. 네가 아빠보다 100배는 낫다 100배는 나. 아유 우리 아들밖에 없어 정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시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남편이 늦둥이어서 시어머님 나이가 좀 많으시기도 했었는데 어르신들 건강 정말 순식간에 나빠지더라고요.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어서 남편 역시 남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하는 눈치였죠. 수험생인 아들 돌보랴, 직장 다니랴, 시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랴. 아무리 부지런한 저였어도 도저히 이런 생활은 더 못하겠다 싶어서 직장 다니던 거 잠시 정리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4개월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전담해서 했습니다. 선망 증세에 며느리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콧줄 빼고 물건 집어던지시던 건 물론이고 기저귀도 손수 제 손으로 다 갈아드리고 병원에서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았다고 저렇게 지극한 효부가 어딨냐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할 정도였죠. 제가 아버지도 아프셔서 돌아가셔서 그런지 가족이 아픈 걸 보는 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콧줄 끼고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고생한 걸 옆에서 봐서 그런가 봐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는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 연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치료받느니 그냥 사람답게 살다가 좀 더 빨리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용히 가련다 하고요. 가족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아파서 가족들 고생시키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요. 가족들 사이도 많이 애틋해졌죠. 저희 아들도 할머니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애였고 남편의 효성이야 말로 다 못하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집에서 제가 제일 남 중에 남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의 임종까지 그 곁을 가장 오래 지켰던 게 저였으니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그때 더 마음을 활짝 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인생이 굴곡 없이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지내왔던 아들도 제 속을 썩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는 장성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만 잘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사람을 차별하고 하겠습니까마는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가 양친 없이 홀로 커왔다는 얘기를 듣고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편하게 지내라 얻어주었던 아들의 자취방에서 여태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 어떤 부모가 달갑게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힘들게 컸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도 그래요. 그런 걸로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일이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아들 말이 100번, 1000번 맞죠. 부모님이 안 계시든 할머니 손에서 자라든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든 재혼 가정에서 자라든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저나 남편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었죠. 다만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조용히 자랐던 아들이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자취방에서 결혼할 여자와 둘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며느리가 무슨 돈이 났는지 아마 아들의 돈이겠지만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치스러움이 보였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릴 뿐이었죠. 네가 아직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봐서 모르는 거다. 지금 당장이야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남편과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돈 것까지 한 마당에 자기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이상한 데서 고집을 피우는 아들 때문에 처음으로 남편과 제가 아들과 반대편에 서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그래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뭐 하나 잘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정작 그 싸움의 중심이 되었던 며느리는 뭐 찾아와서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천하태평이었죠. 안 좋게 보려면 끝도 없이 안 좋게 보인다고. 그게 제 눈엔 꼭 저희 아들만 잘 구슬리면 어떻게든지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괜히 결혼 잘못했다가 일만 하고 돈만 벌어다주는 그런 사람 될까봐 걱정돼서. 어떻게 마음 편히 결혼을 시키겠냐고. 이제 와서 우리가 뭐라고 더 반대할 수 있겠어. 제 고집이 보통 고집이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회사에 데리고 나와서 당신이 뭐 일이라도 시켜보지 그래. 당신 말 맞다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와서 일이라도 하는 게 우리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어? 조금 귀찮더라도 당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도 시켜봐. 우리 아들 한번 믿어봅시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 며느리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지.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의 얘기에 저도 더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 하길래 두 사람이 독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럼 그 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다른 지원은 안 해주겠다 으름장을 놓고 며느리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하고 잘 따르기에 그동안 너무 반대만 했던 것이 미안하다 싶기도 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영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알겠지만 부모 된 마음에서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전에 무슨 일을 했었다고? 근데 어머님도 아이 낳아본 적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저도 어머님 마음 알 것 같다 그런 얘기였어요. 저 전에 작은 가게에서 그냥 격리일 봤어요. 아이 낳아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라는 소리에 대뜸 저도 아이 낳아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하냐는 식으로 툭 얘기를 해서 저를 당황시키는가 하면 작은 가게에서 격리를 해봤다고 해서 남편 회사에서 정말 간단한 사무 업무를 시키는데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어찌나 잔 실수들이 많은지요. 이게 단순히 일을 못해서 실수를 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로 사무직 일을 했었다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매번 저한테 물어보고 격리 일을 했다는 애가 기본적인 전표 작성하는 법도 몰라서 몰래 인터넷에 검색해서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가 저한테 들킨 적도 있었죠. 차라리 모르면 속이 시원하게 물어라도 보라고. 정말 이전에 일을 했었던 건 맞냐 의심을 하니까 일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돼서 원래 안 하던 실수도 더 하고 버벅거리는 것 같다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저라고 하루 종일 며느리 옆에 붙어서 일을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회사에 오래된 직원분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라. 며느리가 일을 해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버벅거리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이해 좀 하셔라. 그렇게 말을 하고 부탁을 드렸죠. 일주일 만에 저한테 대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제 부탁이니까 자기도 어지간해선 참고 일을 가르쳐 주겠는데 사람이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자기는 일을 더 못 가르치겠으니까 본인을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던지 며느리를 다른 일을 시키던지 뭔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또 회사에서 잔 실수를 했단 모양이에요. 너무 간단한 실수라도 이건 따끔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상사로서 한 소리를 했는데 글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노트를 팍 집어던지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나 되물어봐도 자기는 회사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이 회사 직원이지 아니 사장님 가족한테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님 부탁이라 내가 신경 써서 더 본 것도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 경우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다 대고 죄송하다, 제가 따끔하게 주의를 주겠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저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 사람을 불러서 화를 낸 적이 없으니 남편도 무슨 일이냐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맞냐, 진짜 이랬냐 물으니까 며느리가 정말 오해라고. 그 직원분이 오히려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투랑 태도로 계속 지적을 해서 자기도 못 참고 그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분란이 생기는 걸 워낙 싫어하기도 하는 데다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시부모님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먹칠을 할 수 있냐.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라.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렇게 며느리가 전화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인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고 나니까 더욱 안 좋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는데 정말로 아들 결혼을 잘못 시킨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심란하고 했었는데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잠잠하고 며느리도 뭐 집안의 보탬이 된답시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고 딱 아들 결혼시키고 1년 만에 췌장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해요. 건강관리도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했으면 철저하게 했지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았고요. 아파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어요. 누구는 뭐 살이 갑자기 빠졌다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전조 증상이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 그냥 가끔씩 속이 타는 듯이 쓰린 것 빼곤 별다른 증상도 없었어요. 그마저도 원래 위장 쪽이 약해서 늘 앓고 있었던 역류성 식도염이 또 도졌나 보다 할 정도로 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 외에 해마다 받는 국가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별다른 거 나올 거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받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재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심각하게 암센터로 가셔서 진단을 해보셔야겠다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남편과 다시 함께 찾아간 병원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 몸이 참 우습고 간사하죠. 그전까지는 내가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췌장암이 침묵의 암이라고 한다잖아요. 이미 발견이 되었을 땐 너무 늦고 생존율도 확 낮아진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수술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수술 후에도 5년 이상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군요. 거의 시한부 판정이나 다름없는 수준에 남편도 저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됐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나 어떡해? 나 그냥 항암 안 받고 싶어. 병원에 입원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바엔 차라리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어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서 살았으면 싶어. 진단을 받고 나서 남편은 내내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원에 계시던 모습이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살 확률이 그렇게 낮은 병이라고 한다면 연명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꾸역꾸역 치료를 해가며 목숨을 늘릴 바에 죽는 날까지 좀 편안하게 늘 살던 것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우선 애들도 소식을 알아야 할 테니까 불러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다급한 연락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 저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저를 붙들고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오열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다 잘못했다고 저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죠. 아들한테도 제 뜻을 얘기했습니다. 요즘엔 실버타운이니 뭐니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수술은 받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싶진 않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전담 간병사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다. 가족력도 있고 언젠가 이렇게 아프면 가족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나도 살면서 내 앞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아들, 엄마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네가 허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할머니 병간호 해봐서 알잖아. 엄마 그렇게 있다 가고 싶지 않아. 간다는 소리 그만 좀 해. 가긴 누가 가.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췌장암 3기라고 해도 멀쩡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다고 했어. 병원에 누워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엄마는 어떻게 엄마 생각만 하며 살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우선 아들과 며느리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며칠 후에 제가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들 대신 며느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제가 들어갈 만한 실버타운을 아들 대신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죠. 며느리도 처음엔 망설이는 눈치더니 그러면 아들 몰래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마냥 믿게만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제가 원할 때 나서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은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봤고요. 여기도 아파트 전세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내고 관리비며 간병인 비용이며 해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제가 나중에 잘 설득할 테니까 우선 은행에서 봬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들어갈 만한 괜찮은 실버타운을 찾았다고요. 요즘엔 워낙 대기도 많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자기도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자리를 구한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입소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전문 의료진의 간병사도 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름없는 시설이어서 이 정도면 혼자 마무리를 준비하는데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금방 알아봐 줄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프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돈 인출해서 저 주시면 제가 납부하고 연락드리면서 키 드릴게요. 그렇게 은행에서 3억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돈을 덥석 전해줄 수가 있냐 하시겠지만 저라고 왜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넘겨주면서 걱정이 안 됐던 것도 아니죠. 은행 직원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같이 온 애가 며느리다,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라 실버타운 입소 때문에 며느리한테 돈을 보낸 거다 얘기를 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도 해줬고요. 실버타운으로 바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입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따로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줘야 하는 게 있어서 본인 통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며느리한테 송금을 해줬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열쇠를 전달해 드리겠다 하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며느리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며느리가 혹시 자리를 비웠냐 물으니까 일주일 전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집을 비웠답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을 건네준 바로 그날이었죠. 아차 싶더라고요. 아들에게 당장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봐라 다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여기서 더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 싶어서 솔직하게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터놓았죠. 아들도 그제서야 사색이 되어 며느리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하더군요. 사기칠 마음으로 제 돈을 들고 가버렸는데 연락을 받을 리가 있나요? 가져간 게 제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친구의 일을 수습해야 된다면서 돌아와서 바로 갚겠다고 똑같이 3억을 빌려갔고 제 남편에게도 저희 두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2억 원을 빌려갔더라고요. 저희 가족한테 해먹은 돈이 총 8억인 겁니다. 엄마,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애초부터 며느리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뻔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제가 실버타운을 알아봐달라 얘기를 했을 때 옳다구나 싶었겠죠. 제가 그 사기극을 부추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다 퍼뜩 여동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투병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심란했는데 또 한 번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제부 좀 바꿔달라고 제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현재 모 공공기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제부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동생도 그렇고 제부도 그렇고 저한테 워낙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던 식구들이라 그런지 제 얘기를 듣더니 자기 일처럼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미친 여자가 세상에 돌아다닐 수 있냐고요. 저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직도 법조계며 경찰이며 제 연락받고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저 형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몸 관리만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 미친 사기꾼 같은 여자 보름? 아니 일주일만 주세요. 잡아다가 저 형 앞에 대령할 테니까. 버럭 화를 내는 제부가 그래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겁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사과를 했죠.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와서 누가 누구 탓을 하겠냐고.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을 우리 중에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냐고. 그냥 무사히 잘 잡히고 제대로 된 처벌만 받을 수 있길 기도하자고 그렇게 가족들이 또 한 번 끌어안고 애타게 저희 제부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디 여수에서 잡혔다고.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까 가족들 다 같이 오시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니까 저희 며느리가 처음 보는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있어요. 애초에 초혼도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허탈하고 기가 차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희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제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포 통장을 쓰지 않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옮겨간 거라 계좌를 추적하고 기지국을 다 뒤져서 통화 내역을 다 털었답니다. 당장 자기가 쓸 것만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으로 옮길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제부에게 빠르게 연락을 했던 게 통해서 계좌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었다고요. 돈이 묶여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방에 있는 숙박업소에 숨어서 생활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친 건가 했더니
세상에 신분이며 뭐며 거짓말을 안 한 게 없었어요. 중소기업 격리를 했다고요? 정과 이범의 사기꾼이더군요. 뉴스에서 전청존이 뭐니 떠들어대던 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을 줄, 이런 걸 가족이라고 품고 살았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애도 자기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고 있던 남자랑 둘이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아내라고 끌어안고 살았던 아들은 세상에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서 제가 여기가 경찰서라는 것도 깜빡 잊고 한때 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가족이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내비추고 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그 돈이 뭐라고? 나 죽으면 어차피 니들한테 다 갈 거. 옛날에 네가 사기를 치고 살았든 뭘 하고 살았든 내 아들 만났으면 최소한 아들한테 상처는 주지 말고 살았어야지. 그깟 풋돈에 눈이 멀어서 식구들 다 버리고 사기치고 도망갈 생각을 해? 네가 사람이니? 네가 사람이야. 이게 짐승이지. 응? 다른 건 몰라도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뻔뻔하게 어디서 고개를 들고 앉아 있어?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네 자식 소중하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상처 준 만큼 너도 빌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사과해. 며느리는 그제서야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 감옥 가면 이에 정말 갈 데 없다고 저희한테 울면서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꼴에 자기 자식이라고 걱정을 하고 빌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지요. 자기 자식 그렇게 소중한 거 알면 제 자식 소중한 것도 알아야죠. 저희 아들은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가 사기꾼이랑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정 딱한 여자라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걷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 몇 억, 저희 집에선 큰 돈이긴 하지만 가족이랑 맞바꿀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 등에다 칼을 꽂고 저렇게 집을 나간다? 그게 딱 저 사람의 수준인 거죠. 저 형,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화도 그만 내세요. 몸 생각하셔야죠. 이 여자 아주 악질 사기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혼인빙자 사기를 쳤던 게 하루 이틀 아니고요. 이 애도 자기 애가 맞는지 아니면 형량 줄여보려고 어디서 안 꺼낸지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말 절대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뭐더라고 있어. 당장 구치소에 안 집어넣고. 사기꾼들이 하는 거 다 받아 적어서 조서 작성할 일 있어? 동생과 제부는 저를 부축하면서 이런 악질 사기꾼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형량을 줄이려고 갓난아기까지 끌어안고 저 연기를 할까 싶었는데 경찰들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저희 제부를 째려보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사기꾼들은 믿을 족속이 못 되는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사기꾼의 사기극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애초에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한 혼인이었으니 사기죄로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기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아마 그에 합당한 형량은 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 전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갈 짐을 챙기고 있어요. 실버타운이니 뭐니 이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더 걱정 끼치지 않고 무사히 수술받고 나와서 사는 데까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악물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한 번 걸어가지 않아 본 길을 걸어가고자 하네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죗값을 치렀다는 얘기와 함께 무탈하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얘기를 남한테 막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이란 힘든 일을 겪으면 이렇게 변하나 봐요. 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크고 작게던 체감하시겠죠? 하지만 제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너무 유별난 걸까요? 모든 발단은 시대의 합가로 시작됐는데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짧은 편이었고 둘 다 어영부영 홍기를 놓친 나이였어요. 그걸 갖고 당시 어머니는 말이 많으셨죠. 결혼들 할 거면 빨리빨리들 해서 양가 어른들도 멀쩡히 걸을 수 있는 나이에 손주들 좀 안아보게 해줘야지. 지금 정호 아버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워서 쓰겄냐? 혜정이 너도 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며 그럼 시간들 그만 끌어야지. 하지만 전 불만이었던 게 저는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집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결혼 얘기를 끌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 우리 둘은 웬만큼 정도 들었고 결혼할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 병원비로 돈 들어갈 일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집 하나 얻기가 힘드네. 우리 둘이만 살 게 아니라 애기도 생각해야 되잖아. 이쯤엔 저도 결혼 생각을 약간 조급하게 했던 게 저희 아빠도 몸이 안 좋으시고 외동인 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망설이던 차에 어머니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되잖냐. 어차피 애기 낳을 거 아니야. 애 낳으면 내가 봐주면 되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죄다 우크리들 살더라. 이러나 저러나 애 봐줄 만한 집 근처로 얻어서 살던데. 그럴 거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뭐 때문에 1년 2년씩 미루냐고. 그런다고 돈이 뭐 1억씩 모아지냐? 생각해보면 그때 전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는데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조급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임신 안 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혜정이 넌 결혼하자마자 신혼 이런 거 누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애부터 가져. 여잔 30대 넘겨서 결혼할 거면 무조건 애기 생각 빨리 해야 돼. 신혼 못 즐겨도 어쩔 수 없지 뭐. 애 안 생겨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내는 신혼은 신혼이 아니니까 나중에 애 키워놓고 즐겨도 돼.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일정이 미뤄졌고 어머니는 그때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싸게 얼른들 하라니까. 결국엔 정우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보내니 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얼른들 들어와서 살 생각들 해라. 그래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치르고 시댁의 합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헌데 이때도 어머니는 안방을 내주지 않고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주셨죠. 이때 전 좀 답답했던 게 제 돈으로 차라리 대출 엄청 안고서 집을 얻었어야 했나 싶었답니다. 여보, 이 방에서 지내기 너무 답답하지 않아? 부동산 알아봤을 때 이 주변에 20평대 빌라들도 많더만 나도 1억 정도 되는 현금 있고 당신 돈 얼마 합쳐서 대출 좀 많이 깨더라도 그렇게 집 얻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조금은 확고하게 말하더군요. 그건 나도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나이에 빚이 그렇게 끼고 결혼해서 언제 갚고 애는 어떻게 키우겠어. 그런 거 잘 저금하고 모아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니 말도 맞잖아. 애 낳으면 같이 살면서 봐주시는 게 훨씬 절약이 되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건 알겠는데. 조금 그러네. 우리 둘이 머무는 방도 너무 작고 그냥 그렇단 얘기야. 우선은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으니 저도 넘어가게 됐어요. 제대로 확실하게 상의가 된 것도 아닌 합가 생활이었지만 저도 이때 6개월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서 대충 넘기며 지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답니다. 니네도 이제 슬슬 애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벌써 언제야? 계절이 2번은 바뀌었네. 그럼 얼른들 병원도 좀 다녀보고 애기 가질 생각들을 해야지. 밥 먹다가 확 튀어나온 이 얘기에 전 좀 당황스러웠고 우선은 제 생활을 말했는데요. 별로 시원치 않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병원도 다녀보고 있어요, 어머니.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차하면 시험 간 생각도 하고 있고,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그 시험관인가 뭔가, 돈 몇백씩 드는 거 아니냐? 니들끼리 노력을 먼저 하고 병원을 다니든가 해야지. 그거 순전히 다 돈 뜯어먹는 거야. 돈 아끼겠다고 같이 살면서. 그런데다 돈 다 쏟아보면 그게 뭐냐?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한두 마디 하면 곱빼기 10배로 쏟아내시는 분이라 말문이 자꾸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내심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확실히 임신이 쉬운 단계는 아니었어요. 남편도 권유해서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둘은 꽤 갈 길이 먼 케이스더라고요. 이때 많이 속상했죠. 이건 둘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도 엄청 애기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말씀 잘 들여봐. 시험관 애기는 어머니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았어. 내가 잘 말해 줄 테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전 아기 준비를 하는 몇 년간 몸도 힘들지만 어머니의 구박으로 인해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억나는 일은 허다하지만 그중 첫 번째를 말해보겠습니다. 시험관으로 첫 시도를 했을 때 잘 안 돼서 전 무척이나 우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결과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엄마 될 몸이 안 좋으니 뭘 집어넣고 약을 발라도 안 되는구먼. 그러니까 어른들 말 그렇게들 들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다. 내가 진작 일찍들 결혼하라 했잖아. 공연히 돈만 쏟아붓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너는 내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모질게 느껴지던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전 가뜩이나 좁은 그 집에서 어머니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거리가 생기는 걸 조금도 허용치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휴일 끼고 연달아서 하루 더 쉬잖냐? 나 나가는 식당은 그때가 아주 제일 징글징글하게 바빠. 혜정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나랑 같이 나와서 아침부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정호 너는 나올 거 없고 우리 오고 가는 거 태워다만 주어라. 어머니는 아예 마음의 결정을 딱 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 좀 황당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 차수도 준비해야 돼서 좀 쉬어야 돼요. 체력도 딸리고 병원에서도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야, 너는 그렇게 애가 순진해서 어디다 쓰니? 그렇게 자꾸 쉬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어서 주사 더 맞추고 약 더 먹이려는 심보야. 너는 몸이 너무 약해서 못 써. 더 움직이고 이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어놔야 애도 잘 들어서는 거야. 맨날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비실비실거리니까 안 생기는 거지.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니 이땐 남편이 간신히 붙잡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가서 도울게. 일단은 애기 생기는 게 먼저잖아. 그날 그렇게 바빠? 어이씨고 아주 마누라 편드는 거냐 지금 너? 네 애미 앞에서? 나는 무릎도 아파 죽겠고 니들 같이 살고 먹인다고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집 와서도 바쁘게 움직인다.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어머니는 본래 말이 이렇게 세고 화가 많으신 분이었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 눈치를 슬슬 보는 타입이었어요. 결국 뼈도 못 추리고 전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로 투입이 됐고요. 참 야속하게도 그날 그럭저럭 움직일만 하더라고요. 기왕 하게 된 거 저도 불평 않고 그냥 움직였지만 연달아서 이틀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 날은 알아눕게 됐습니다. 어머님 본인도 힘드셨으면서 저보고 약하다고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도 참 그때 그럴 거면 직장이나 다시 다닐 걸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임신을 위한 힘든 싸움을 하던 중 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이때 남편과 둘이 손잡고 얼마나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기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이렇게 아기가 어, 너무 잘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때는 크게 놀라시면서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뭐 대단한 호들갑을 떨며 좋아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얻은 아기라서 한창 조심스레 움직이기에 했고, 이때는 어머니나 남편 다 대충 협조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사다 줄게. 당신은 누워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남편이 다 맞춰주는 날들을 얼마간 경험하며 새삼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고 임산부로서 기분도 아주 소중히 누렸는데 불행히도 그 시간은 제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애기 갔대.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어떡해. 저는 이 말을 전하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입덧이 있다가 갑자기 스스로 없어지는 기미여서 불안했는데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아기를 떠나보내고 우리 집은 한동안 조용했고 며칠간은 그 화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본인이 힘들었는지 어머니에게 입단속을 한 것 같더군요. 전 좀 더 그 상황에 집중해서 잘 이겨내고 싶었지만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는 빨리빨리 힘을 내야 된다면서 그런 명목으로 저에게 채찍질을 하시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면 다를까? 어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한 걸까요? 그렇게 울고 뒤집어 쓰고 있는다고 간애가 또 오는 것도 아니고 니들은 참 그런 걸로 일일이 울고 불고 할 정도로 여유도 많다. 우리 때는 그런 일들 숱하게 많았어. 빨리 움직여야 애도 다시 들어서고 그러는 거다. 너도 이제 좀 작작해. 시애미가 집에 있는데 그냥 아침에 다 뜨고 일어나서 기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내일부터 꼬박꼬박 다시 움직여. 너무 기가 막히고 의욕이 안 생겨 답답했지만 저도 마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슬슬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때 제 의사와 다르게 잠은 쏟아져 내리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마늘이랑 양파 이런 것만 다듬고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잘 쉬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셔서. 그놈의 쉰다는 말 좀 제발 그만 좀 해라. 아이고, 네가 암만 힘들어봤자 나이 먹은 나랑 똑같냐? 병원. 아이고, 의사 선생이 네 시애미보다 잘났다 이거야 지금? 잘나는 의사 선생이 이렇게 말하시니까 나보고 말 들어라 이거야? 어머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저한테 맨날 화가 나시는 건지 저런 야단이 조용할 땐 제가 애를 가졌을 때 그리고 보낸 직후 며칠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감시하시고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용케 버텼어요. 결혼이란 게 대체 뭐고 시부모란 존재가 뭐길래 저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도 이후로 슬슬 소리를 내게 됐으니 저희 친정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부터였어요. 제 부모의 일을 마주하게 되니까 더 이상 참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아빠 아프셔서 어제 입원하셨어요. 한동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챙겨드리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외출이 많을 것 같고 어머니 연락도 잘 못 받을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아휴,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차마 거기다 대고 더 딴지를 걸진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어머니는 저한테 종종 아버님이 아프실 때 가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대셨거든요. 예비 시아버지인데 인사드리는 식으로 했고 저도 그때 순순히 다니긴 했었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친정에 드나드는 꼴을 곱게 못 보시더라고요. 이건 남편을 통해 시키신 말이에요. 장인어른 많이 안 좋으셔?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계속 퇴근이 늦어서 시간이 잘 안 맞네. 당신 진짜 수고가 많아. 그리고 어머니가 한번 이번에 여행 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셋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일정 많이 바빠? 여행? 아니, 무슨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난 당장 그렇게 낼 시간이 없어. 지금 아빠 돌볼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가끔 고모나 작은아빠, 큰아빠랑 연락하면서 같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직계 가족은 나뿐이잖아. 이런 식의 여행 무리야. 어머니도 우리 아빠 아픈 거 아시는데 여행 얘기를 꺼내신 거야? 남편은 여기서 좀 움찔하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다 들통이 났죠. 남들은 그렇게 자식 며느리들이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데 뭐 얼마 멀지도 않은 저기 강원도 어디 좀 놀러 가면 좋겠구만. 내가 정우 아버지 보내고 여지껏 어디 한 군데도 가보지를 못했다. 아, 너 시간 좀 빼보면 안 되겠냐? 저는 이때 확 기분이 상해서 어렵다고 말을 했고 어머니는 이때 엄청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희 아빠 지금 아프셔서 힘들어요, 어머니.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네요, 어머니. 며칠 전에도 갑자기 발작이 일으켜서 저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때에 제가 아빠 두고 어떻게 편한 기분으로 놀러 갈 수 있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어지간하면 안 할 말까지 한 것 같아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는지 인상만 확 쓰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후로 저에게 정말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도 당시에 실수를 한 게 있긴 했는데 이걸로 남편과 어머니 둘이서 저를 그렇게 몰아세울 줄 몰랐어요. 여보, 혹시 빨래들 다 바닥에 널브러뜨리고 그냥 나갔어? 창문도 다 열어놓고? 엄마가 전화 와서 집에 도둑 든 줄 알았다고 엄청 난리야. 놀라서 엉엉 우셨다잖아. 혹시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저는 이때 깜짝 놀란 게 이게 제가 한 일이 맞긴 하거든요. 엄청 당황해서 막 수습을 했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고모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뛰어나가느라고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게. 그런데 이때 남편이 그냥 넘어가 주질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있잖아, 장인어른 신경 쓰는 건 좋아. 나도 알겠는데, 너무 나랑 어머니랑 같이 사는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 아침 저녁 준비하는 건 당신이 이제 슬슬 하면 안 될까? 나도 와서 같이 도울게. 뭐? 나 우리 아빠 챙긴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래 내가 쭉 해오던 거 당신 잊었어? 다른 때도 아니고 아빠 아프셔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 같이 했잖아. 그걸 나보고 오롯이 다 혼자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와중에도 난 시험관 다시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고생하는 거 안다고 했잖아.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정말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거야. 나랑 어머니 생각도 해달라고. 전화를 끊고 전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나는 내 몸도 못 챙기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아이 갖기에만 이렇게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이날 어머니한테 전 전화 걸었다가 대차게 욕 얻어먹고 나름의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요 근래 큰 결심하게 됐어. 내가 우리 아빠 돌보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애 갖는 것도 온전히 신경을 못 쓰고 이러느니 분가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의견은 어때? 뭐? 왜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니잖아. 당신 진짜 너무 극단적이다. 이 말에 전 심히 정이 떨어지고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진 전 이판사판 저 역시 좀 생각 없이 말을 던졌어요. 여지껏 3년 같이 살면서 내가 할 도리 못한 게 뭐야? 그럼 당신도 하나는 결정해. 나 이제 지쳤어. 애기 갖는 건 이제 포기할까 하거든? 둘이 똑같이 나이 먹고 고생하는 건데 이렇게 나만 몸 아프고 그건 당신이 알아주지도 않고 안 하고 싶어. 분가를 포기하든지 아이 갖는 걸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런데 이때 남편은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군요. 참, 알았어. 그만하자. 나도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봐. 그만하자.
돈도 많이 들고 서로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 애초에 우리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잖아. 그만하자고. 남편의 말인 즉슨 애기 갖는 걸 포기하자는 거였어요. 분가는 절대 안 되겠다는 주의인 건지 어떻게 우리 둘의 생활보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생활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뭐야? 그럼 더더욱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애 봐주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둘만 살 거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설마 그것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겠어?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길 원하시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 나 이제 일해야 돼서 그만 이제 끊을게. 와, 전 이런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건 저렇건 간에 어머니는 저희를 끼고 사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저렇게 태연하게 말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강력하게 분가를 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저희 아빠가 갖고 계시던 자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점점 전원주택 세대 단지들로 변하면서 젊은 신혼부부나 여러 가정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당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친정 쪽 어른들을 만나며 이런 제안을 듣게 됐어요. 건설 쪽에 계신 큰아빠의 말이라 더 솔깃하더라고요. 혜정이 너도 이쪽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보는 게 어떠냐? 이 부근에 우리 다 형제들 땅이 있어서 이번에 네 친척 오빠도 나랑 같이 해서 그 옆옆 지역에 집 지었잖냐? 한번 해봐. 네 아빠 저러고 있을 때 좋은 소식 하나라도 안겨줘야지. 자식이라곤 너 하나인데 물려준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갖고 있던 땅 잘 활용하기라도 해야지.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달라져서 친척 오빠에게 연락을 하며 열심히 집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답니다. 물론 상황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죠. 친척 오빠도 엄청 머리가 아팠다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 아저씨들 연계해주고 이것저것 봐주긴 하셨지만 이거 다 돌아가는 건 전부 내가 담당해서 했잖아. 웬만하면 남이 지어준 집 사서 들어가는 게 제일이라니까. 나 2번 다시는 집 짓는 일 안 하고 싶다. 오빠,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알려줘. 난 지금 시댁에서 같이 사는데 더 지옥이야.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뭘 해서건 탈출하고 싶어 죽겠으니까 오빠가 했던 절차들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저도 엄청 굽신굽신 친척 오빠와 새언니 비위를 맞춰가면서 정보들을 넘겨받았고 그걸 이어가는 사이 남편에게도 오픈하게 됐어요. 뭐? 그럼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야? 나 직장은 어떡하고?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말이 경기도지 당신 직장까지 차로 40분도 안 걸려. 지금은 같은 서울인데도 더 멀리 다니잖아. 그리고 여기 사진 봐봐. 이건 친척 오빠네 집인데 우리 집도 이런 식으로 완공될 거야. 나 예전부터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기회야. 이번에 놓치면 못 지을 거야, 이런 집은. 남편은 툴툴대며 사진을 봤다가 놀라더니 이런 공간이었냐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남편이야 오케이 했지만 그 다음 관문은 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남편이 해결해 주길 바래서 맡겼는데 고스란히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더라고요.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 뭐? 분가를 한다고? 야, 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내 뒤통수 치는구나. 결혼도 니들 멋대로 해. 애도 별 발악을 해도 소식이 없어. 이제 나간다고? 우리 아들 데리고? 너 진짜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냐 맨날? 그래서 그것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집을 비우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말씀 좀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정호 씨가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아이 갖는 건 그만 포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돈 그렇게 드리고 둘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애기 봐준다고 합가 요구하셨던 거고 집 얻을 형편도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희 집 지어서 거기서 살고 애도 안 가질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한테 말을 탁 끊으시더니 아예 제대로 삐치신 티를 내시더군요. 밥을 차려드려도 안 먹겠다고 하시고 한 집에 있으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남편에게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모양새를 보며 분가에 대한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답니다. 그런데 정말 집을 지어서 산다는 건 아주 힘들더라고요. 친척 오빠의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이 너 내가 말했잖아. 다 결정되고 공사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데도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랑 작은 아빠가 아는 업자분 불러서 한 건데 나 진짜 내내 싸웠어. 너도 그분들 잘 알아보고 작업해. 오빠 말처럼 저 역시 이 혹한 회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제가 운전을 못했다면 어땠을지 끔찍할 정도로 당시에 몇 번이나 차로 오가면서 점검하고 아저씨들이랑 싸우고 뭐하고 지역기관 가서 허가 받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도 들려야 했고 한편으론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 이렇게 아픈데 저 집에 모셔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니까 좀만 괜찮아지면 아빠도 들어와서 잠깐 지내자, 응? 넌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집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아. 김서방이랑 행복하게 살면 됐지. 아빠는 무슨. 너도 이번에 돈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건 많잖냐. 너만 잘 살면 됐다. 이처럼 저희 친정아빠는 누워서 제 걱정뿐이신데 여기에 돈 보탤 것 하나 없고 저랑 핏줄도 아닌 어머니는 이 기간 내내 저를 정말 진절이 나게 괴롭히셨어요. 여기 쓰기도 창피한 내용들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밥만 빼놓고 차린다던가 빨래도 빼놓고 한다던가 별의별 시위를 다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못 참겠어. 제일 나쁜 건 당신 같아. 왜 어머니가 대놓고 나 차별하시고 괴롭히는 거 알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 내가 그런 눈칫밥 먹고 살려고 결혼한 거야? 당신이랑 어머니랑 도란도란 같이 살아줄 여자가 필요했어? 당신도 우리 새로 지은 집 가서 살고 싶다며. 그럼 어머니 이해시키는 건 당신 목 아니야? 나도 아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고 저번에도 펑펑 우시는데 어떡해. 너도 네 집에서 외동딸이지만 나도 외동아들이야. 엄마는 아버지 보내고 혼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사시는 건 무섭다잖아. 와, 여기서 본심 나오네. 결국 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싶으신 거잖아. 어머니만 나이 드시고 시간 가는 거야? 나도 나이 먹고 당신도 나이 먹어. 나이 40이 넘어 아이도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것도 평탄치 않은데 어머님이랑 그렇게 평생 살라고? 우리 아빠는 심지어 아픈데 저렇게 혼자 계셔. 왜 자꾸 당신 생각만 해? 저와 남편의 싸움은 계속 말꼬리를 잡고 물면서 끊이질 않았고 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한편으론 집 짓는 건 그럭저럭 진행이 됐고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건너고 건너 드디어 완성이 됐답니다. 당시 어른들은 진짜 잘 지었다고 감탄하셨고 친척 오빠도 건너와서 보고 놀랐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우리 집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데? 평수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지었네. 우리 집 지을 때도 다들 난리였는데 니네 집은 더 대단하다. 이런 데서 네 남편이랑 와서 산다고? 야, 네 남편 너한테 절해야지. 집 없어서 합가에서 살고 있었으면 마누라한테 100번 절을 해도 부족하다 이건. 그런 걸 알까 몰라 그 사람은. 집 준공 떨어지고 이제 다 결정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진짜 나갈 거라고 체감을 하셨나 봐. 근데 오빠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귀한 분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야? 쫓아오는 거 아니야 혹시? 전 그 말에 너무 소름이 확 돋아서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마구 저었죠. 와, 꿈에 나올까 무섭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 자존심 장난 아닌 분이야. 쫓아와서 물을 뿌릴지언정 같이 들어와서 산단 소린 죽어도 못해. 아무튼 이리해서 우리는 저희 친정 식구들부터 불러서 집을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 새 집이라 시댁에서 갖고 나올 짐은 많지 않겠더라고요. 다들 집 너무 좋다면서 많이들 탐내셨죠.
고모도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솔깃했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 집은 그냥 팔아도 돈 꽤 받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꼭 들어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아, 이런 집은 애 안 키우는 부부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아. 저기 훨씬 더 쳐받아도 되겠다. 니들 둘이서만 살고 지내기엔 아까울 텐데. 아, 맞다. 아, 네 시댁에서 나온다고 했지? 에휴,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한편으론 저도 이게 약간 아쉽긴 했지만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저도 슬슬 아예 넘어올 준비를 해야 했기에 외부로 나가 이것저것 커튼이랑 이불 같은 것들을 샀어요. 그러던 차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쯤이야? 나 지금 여기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 왔으니까 이따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곧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제 집안에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도 막 헛나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신다? 아니, 뭐예요, 이게 지금? 어머, 제 눈앞에 널브러진 짐가방과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태연히 새집 1층에 트여진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어 오는 편에 같이 넘어왔다. 아, 뭘 그렇게 놀라냐? 이 말에 전 번뜩 정신이 들어 남편 쪽을 쳐다봤고 남편은 저보고 우선 앉으라면서 쩔쩔매더군요. 저기 있잖아. 엄마 잠깐만 나가서 여기 정원 좀 둘러보세요. 저 혜정이랑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얘기? 뭐 따로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어머니는 이때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기 혜정아, 알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폐가 되게 안 좋으신 거 몰랐지? 그래서 매번 기침하시고 되게 아무튼 안 좋으셔. 병원도 엄청 다니셨고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니야. 그게 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빨리 말해.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러자 한참 머리를 마구 긁적이던 남편은 끝내 저에게 이런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저,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런 전원주택 한번 살아보고 싶으셨다고 했거든. 우리 여기 오는 거 알고 계속 부럽다고 하셨어. 그래서 전 여기서 말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와, 지금 그래서 뭐야? 어머니가 여기서 같이 사신다고? 이 집에? 왜? 난 답부터 빨리 말할게. 안 돼. 우리 계획에 없단 얘기야. 왜 그래야 되는데?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얘기 좀 들어봐. 아니, 그렇게 화낼 게 아니야. 어머니 건강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 계속 주기적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멀고 번거롭고 왔다 갔다 하느니, 아, 여기 2층 공간도 있는데, 겹칠 것 없이 같이 지내도 괜찮잖아. 지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이 집 당신 집이야?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대출 더 받고, 당신은 추후에 보태겠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친정에서 보태주고 우리 친정 땅에 당신이랑 조금도 상관없이 내 쪽에서 진행한 집에 왜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매우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남자상을 갖추고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 내가 아무렴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못 보태기로써니 그런 식으로 무시하든 말을 해. 아, 분가도 갑자기 결정한 거고 나도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고. 아,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준비해서 보탰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런 거 따질 새 없어. 아무튼 무조건 그 얘기는 안 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아니야. 당신 그런 말 나한테 처음에 의논한 적도 없고 의논했었어도 안 돼. 난 그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나온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짓고 준공 떨어졌는데 그 집에서 어머니를 또 모셔와? 살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남편은 이때 아예 일어나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딱 보니 이미 결정을 다 지은 듯한 꼬락선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상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랑 어머니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멋진 집 지었고, 우리도 너무 좋게 생각해서, 난 지금 돈이 없지만, 일단 어머니가 돈을 일부 보태시겠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돈을 왜 보태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돈 조금도 안 주셔도 돼.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남편은 저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던지더라고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집 팔았어. 어머니 집 팔았다고. 뭐? 멀쩡히 나왔잖아, 오늘. 그 집에서 우리 모두 다 집을 팔다니? 남편은 한창 더듬더듬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결국 실토를 했답니다. 여기 보태신다고. 그래도 한 8천 정도는 되시겠다면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 들어가려면 집도 얼른 처분해야 되니까 싸게 내놓으셨는데 연락이 왔다더라고. 정말 전 여기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 오랜 꿈인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니 열과 성을 다했지만요. 그 집에서 제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님 몸도 안 좋고 아버지 보내고 쓸쓸해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까지 나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혼자 지내기 무섭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반대하셨던 건데 아까도 와서 보시더니 집 역시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 같이 지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다 못해 욕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을 했어, 어머니랑? 그리고 뭐? 몸도 안 좋으신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이렇게 꾸역꾸역 모시고 오는 거야? 우리 아빠 병원 입원하시고 요양원 넘어가실 때 코빼기도 안 비쳤지, 당신? 그것마저도 어머니는 나보고 친정 꽁무니 쫓는다고 욕을 하시더니, 와,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너무 그렇게 몰아서 얘기하지만 말아주라, 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도 그때 아프고 예민할 때고, 나도 장인어른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었잖아. 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인간 얼굴을 도무지 못 보겠더라고요. 웃기지 좀 말아줄래, 좀? 고작 얼굴 한번 내비치고 도리했다고? 이 집, 이 땅 다 우리 아빠 거고 우리 친정에서 다 해준 거 아는 인간이 도리도 안 해놓고 이 집에 살게 된 주제에 뭐? 당신 엄마는 혼자 두기 무서워서 데리고 들어와? 진짜 양심 없다. 와, 사람이 어쩜 이러냐 진짜? 계속된 우리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머니는 들어오셨고 전 그 꼴을 보기 싫어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저희 고모에게 전화해서 이 얘기를 했고 고모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세상에, 조카 사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탕돌하고 맹목적이네. 널 뭘로 보고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좀 그렇다. 며느리네 친정에서 준비한 집에 그렇게 몸만 쏙 들어온다고? 며느리랑 상의도 안 하고? 돈 8천을 보태? 장난하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 두 입이 그냥 공짜로 들어오면서 아이고 어이가 없네. 고모, 나 진짜 어떡해요? 나 너무 열받아서 못 참겠어, 지금. 이 집에 발 디디고 있는 상태로 너무 짜증이 난다고요. 이러고 한참 고모랑 상의를 한 다음 내려온 전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다. 우선은 우리 친정 어른들 여기 좀 더 보시고 서류 작성할 것도 있고 해서 오신다니까 자리 피해줬으면 좋겠어. 좀 정신 없을 거고 여기 전체를 계속 둘러보셔야 하는데 당신 불편할 테니까 다른 날 다시 와주라. 아직 할 게 많아서. 이렇게 말하고 전 올라가 버렸고 캐리어를 1차적으로 끌고 온 남편과 어머니는 잠시 후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전 머리를 싸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던 중 고모와 친정 어른들과 많은 통화를 했고 그 사이 남편에게 또 연락이 왔답니다.
저기, 우리 언제 들어가도 돼? 애매하게 시간이 떠서 우리도 지금 집 정리하고 어쩌군 있는데 이삿짐도 보내야 하고 어머니도 좀 궁금해야 하셔서. 뭐? 이삿짐을 보내?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을이 피해달라고만 한 게 아니야. 난 어머니랑 살 생각이 없다니까? 아이, 참. 난 당신이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야? 집을 팔았다고. 팔았다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8천이나 보태주신다잖아, 어머니가. 전 이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얼마간 고민했던 얘기를 곧장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삿짐이고 뭐고 알아서 하고 난 책임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머님이랑 평생 그렇게 같이 살면 돼, 당신은. 뭐? 와,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말을 해? 이혼을 하라고? 지금 나랑 어머니랑 어떤 상태인지 알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언제 집 팔라고 뭐라고 했어? 나 빼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정한 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한창 내가 나간다고 할 때 뭐라고 안 하고 조용하셨나 보네. 뒤에서 이렇게 당신이랑 작당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나눠서 할 말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돼서 같이 터전을 옮기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거야? 전 이때부터 남편이 너무너무 진절이 나고 이혼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됐어요. 당신 장난이 지나치다. 농담 좀 그만할래? 가족이라고? 가족이랍시고 어머니가 하신 일들을 당신이 방치한 내 고생을 좀 떠올려 보기나 해봐. 이 집과 당신 가족으로 사는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난 당연히 이 집이야. 가족이란 얼토당토하는 이름으로 얽혀서 내 집에서 왜 어머니랑 같이 살며 고생하고 눈치를 봐야 돼? 참, 그리고 이 집은 팔아버렸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이제 미친 소리 좀 하지 말고 곱게 이혼이나 해줘. 이렇게 끊어버린 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대시더군요. 전 안 받았어요. 급기야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쫓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셨길래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부동산에 집 내놔서 없고 여기 저희 친정 어른들이랑 업자들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이 집 갖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 말처럼 전 실제로 집을 내놨어요. 안 그래도 이 집에 군침을 흘리던 여기 지역 카페 사람들도 많았는데 부동산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아주 문의가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몇 팀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받고 제가 예상한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집은 팔렸네요. 모든 것이 옵션으로 구비된 이 집에 제가 어차피 당장 사다 둔 물건도 얼마 없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그리 늦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있던 제 짐들이야 진즉 정리할 거 하고 치웠기 때문에 그 집에 제 물건은 없었고요. 하여간 이혼으로 결정나고 일을 진행할 때에도 남편과 어머니는 아주 악에 받쳐 있었어요. 초반엔 저한테 아주 빌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했는데요. 집이 팔렸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눈이 돌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이혼 못해. 못해줘. 당신 모든 상황을 알면서 그냥 묵인한 거야, 당신은. 완전히 나랑 어머니를 싼값에 집 내놓고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어머니도 모실 계획이 아니었으면 그 가격에 내놨을 집이 아니라고. 우리 손해본 거 어떡할 거야? 당장 우리 갈 데도 없어서 모텔 전전하고 있다고. 그거 안 됐네. 하지만 백날 따져봐라. 나한테 아무런 책임 없는데 어떡할 건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아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디 무슨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너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우리 내 앉게 한 거 가만 안 둬. 너 그 집 팔았다고 했지? 그럼 반이라도 내놔, 그 집. 한 몇십억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좋아. 그 반이라도 보내. 그게 네가 사람으로 하는 도리야.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상상도 안 가시나 본데
전화 끊을게요. 더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하지만 이 노인네는 정말 제대로 도끼가 들어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줄줄줄 뭐라고 쭉 적어서는 뭐 고소를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곧장 받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그럼 1번부터 나열하면서 쭉 청구해 볼까요? 저 애기 못 갖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말하면서 압박하시고 정신적 스트레스 주신 거, 그리고 시험관 시술하고 힘들 때에도 어머니 식당 불러다가 일 시킨 거, 애기 먼저 보내고 힘들어할 때 그때도 저 불러다가 일 시키고 몸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자는 걸 두고두고 들볶아 대셨던 거, 어머니 외가 식구들 행사 끌고 다니셨던 거 진짜 못 잊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받아치니 어버버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전 계속 받아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쥐어짜고 구워 삶아서 애 못 갖는 환경 만드신 건 어머니 아니에요? 저 그때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잊지 못해요. 그래서 참다 힘들어서 제 집 갖고 나오려는데 뭐요? 제 집에 어머니랑 정호 씨가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본인들 재산인 마냥 반을 달라고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이때 옆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었는지 전화기를 뺏어다가 저한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전 눈 깜빡 안 하고 받아쳤습니다. 얼씨구, 지금 껴들어서 뭐라는 거야? 그 집 내 집이지 당신 집이야? 상의도 없이 멋대로 신혼 때부터 합가하더니 집 지어서 분가하고 둘이 살제도 복에 겨운 줄 모르고 어머니 끌고 들어왔지. 그렇게 멋대로 들어와 앉겠다고 싼값에 집 팔고 갈 데 없고 손해본 걸 왜 내 탓을 해? 지능 모자란 당신 머리 탓을 해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할 거는 상상도 안 해봤어? 날 얼마나 바보같이 본 거야? 이렇게 연달아 쏟아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저 모자들에겐 돈 갖고 윽박지르는 인간들에게는 돈으로 같이 쏴대야 답이겠더라고요. 전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져서 나도 내용 증명 같은 거 하나 보내봐. 어머니의 만행이며 당신이 방치하고 이번에 일 이렇게 버려서 들어오고 어머니 지금 나한테 집 한 돈 반 내놓으라고 한 지까지 녹음 따서 똑같이 나도 윽박질러 보냐고. 그럼 돈 분할은 어림도 없는 데다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피해 보상해야 될 수도 있어. 내놓을 돈이나 있고? 그러자 남편은 콧바람 연신 쏴대며 승질만 내더니 멍청하게 웅얼거리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 뒤부터는 이혼 절차 외엔 쓸데없는 연락은 없었고요. 그렇게 무던히 이혼을 했네요. 정말 얼마나 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길래 제 돈 어떻게든 더 타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튼 제 집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부부가 오셔서 아주 감격하시면서 좋은 가격대로 사셨고요. 전 그 돈으로 잠깐 고몬에서 지내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집을 얻었어요. 아빠 요양원과 교통편도 가까운 곳이라 오가기 편하고 저희 작업실 겸 집이 되어줄 넉넉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40대에 혼자 되어 살아가게 될 줄 30대에는 몰랐지만 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제 결정에 확신을 갖고 싶어 정리하는 마음으로 쭉 써봤고요. 전혀 새로운 기분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